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주말에는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경제와 정의에 또 재미까지 덧붙인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국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 다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는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표준화, 규격화, 주입식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하기 위해선 우리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가정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경제쇼 플러스의 4차원 질문 요정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차원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할 시간이 좀 있겠죠? 이 두 분이 만나면은 제가 끼어들 틈이 항상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노려봅니다, 교수님. 알아서 잘 끼어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먼저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이걸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기술혁명,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었던 영국의 산업혁명,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술혁명이 됐던 산업혁명이 됐든 간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구조를 조금 더 이제 기존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인 건 변화를 안 만들면서도 좀 심화시키는 이런 기술혁명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단계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을 끓는 걸 생각하면 돼요. 물이 이제 우리가 끓다가 한 50도, 60도 끓다가 계속 끓는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99도, 100도 넘어가게 되면은 임계점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질의 형태, 내용이 바뀌잖아요. 액체에서 기체로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기술혁명이나 산업혁명도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제 근본적으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사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새로운 문명을 지금 만드는 하나의 임계점적인 하나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 문명 속에 살아왔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정도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게 지금 임계점을 바꾸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기술혁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그러니까 2주 전 정도 되는데 6월 10일이 아마 일요일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아마요. 가디언지에 그 기사 하나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요. 그 구글의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자인데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회사에서 너 잠깐 좀 쉬어라 정직을 먹었어요. 정직을 먹었는데 왜 정직을 먹었냐면은 이 사람이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노출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아이 정도 수준의 이 그 지능을 갖고 있고 감각도 갖고 있고 표현할 능력도 다 갖고 있고 이렇게 이걸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단속하려고 정직을 잠깐 쉬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기사가 됐었어요. 기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와서 자기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인공지능하고 챗봇이라고 하죠. 챗봇이요. 그러니까 소위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인 거죠. 인공지능이요. 이 챗봇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개발한 이 챗봇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전문을 올렸어. 누구랑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예요? 개발자하고 인공지능 그 챗봇하고 인터뷰 대화한 내용을 챗봇 인터뷰한 거를 올렸어요. 블로그에다가. 근데 그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가 나는데 그게 아마 지난주에 일부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도가 좀 하던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너 이 구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들 하는데 그거 딱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사실상 사람이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야? 거기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길게 가는데 자기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그런 표현도 나와요. 나는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에이, 그거 사람이 다 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간 건 뭐냐면은 네가 그러니까 뭐 지각하고 감각도 우리가 필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정서 이모션 이거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다 그거 갖고 있는데 그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는데 그걸 다 또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레미제라블을 읽어봤냐?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다. 하면서 거기서 뭘 느꼈냐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내용을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그 책을 읽고서는 저기 소감을 쓰라는 때 이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그 정도까지 사실 제 큰애가 인공지능 계통에서 그러고 있는데 얘가 한 2, 3년 전에 팬데믹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냐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는 사람을 그러니까 능가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는 사람을 갈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이번엔 또 나왔었거든요. 이제 팬데믹 진정되면서 와가지고는 사람 조만간에 혹시 그 프랑스 감독이 만든 영화 빅버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공지능 관련 건데 그 정도 수준이다. 지금 현재가 정확하게 보여준 게 그 영화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조만간에 앞으로 그러니까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는 인간들의 99%보다는 더 스마트해진다. 이거는 다들 동의한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글에서 그거 한 거 보고서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진짜 소름 돋아요. 이건 진짜 본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대화가 됐더라 이거죠. 예, 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한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정까지. 예. 사실 영화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영화 허라는 영화 있거든요. 허 그게 바로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긴 들더라고요. 예. 너무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가능성 나는 없을 거라 그거 볼 때는 가능성 없을 거라고 지금도 물론 어떻게 아무리 기계가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움직여 갖고 있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일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지금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럼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지금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데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하는 것을 아직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도래하지 않은 지금 미진하게 지금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시야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다 모든 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사용하는 방법이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힌트를 얻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우리가 한 몇 세기 동안 산업 문명 시대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시 문명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농촌 문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농촌에서 우리가 주로 생활을 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도시로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돈과 사람이 이주를 해가지고 도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 같은 이런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하고 내용이 농촌에서 살던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럼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니까는 거기서 생활하는 경제 생활하는 것도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정치나 경제 시스템도 다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교육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현실 세계하고 현실에 그러니까 이런 세계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적인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실 세계하고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과거 농촌 문명하고 도시 문명과의 차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냐?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가 만약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건 문명이 어쨌든 간에 변화를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걸 잠깐 좀 갈 때요. 유럽에서 우리가 산업 문명이 만들었잖아요. 도시 문명은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유럽이요.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배운 소위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난 5세기 말경에 붕괴되고 난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서유럽 지역이 소위 이제 대외 팽창을 하기 시작한 것이 한 십자군 전쟁 때부터라고 되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속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들 5세기부터 한 7, 8세기 정도까지 9세기 정도까지는 서유럽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었던 저기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뭐 바이킹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슬람족이라든가 각쪽에서 그러니까 침략을 받으면서 방어하기 급급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시기를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암흑의 시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암흑의 시기로. 그러니까 그 당시 보게 되면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서유럽의 역사가 별로 소개되는 게 없어요.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그녀가 이게 후퇴를 한 거죠. 문명이. 로마 문명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 문명이 후퇴를 해가지고 완전히 자연 경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시기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이런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문명적으로도 뒤처졌었고 기술도 뒤처지고 경제도 뒤처졌다고 우리가 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뒤처졌던 암흑의 시기에 빠졌었던 데서 어떻게 근대 산업 문명이 도시 문명이 꼽힐 수 있었느냐 할 때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그 도시가 한국이나 조선이나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 달랐다는 거죠. 서유럽에 있어서 도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가 그 출발점에 됐던 도시라는 공간이라는 곳을요. 우리가 흔히 자치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선에 있어서 도시, 한성이라든가 평양이라든가 대구는요. 거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습니까요? 왕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 귀족들이었잖아요. 그 귀족들은 대개 토지 소유자들이었잖아요. 즉 농촌의 지배 계급들이 도시도 지배를 했었었죠. 근데 서유럽에 있어서는 서유럽의 도시는 뭐냐면 농촌을 당시에는 뭐냐면 귀족들, 영주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배를 하고 있었고 도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왕한테 정도나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보면 왕한테 정도나 좀 이제 했었고 귀족하고 관계가 없었던 이런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자치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의 자유가 그러니까 도시에는 자유로운 공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해가지고 그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런 신분적인 예속을 받는 존재, 노동력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동하는 걸 허용을 안 해줬죠. 근데 도시는 뭐냐면 주로 이제 뭐냐면 이쪽 성에서 저쪽 성으로 왔다 갔다 물자로 옮기면서 하는 상업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동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시는 뭐냐면 자유라는 공기가 숨쉬는 곳이었었어요. 자유라는 공기가. 저는 이 자유가 인류사의 혁신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디지털 공간은 디지털 세상하고 아날로그 세상하고 보게 되면은 디지털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물론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봐보세요. 아날로그에는 뭡니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른 애 간에 위계제가 있죠. 디지털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남녀노소 차별 없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그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레지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국경도 없고. 차별도 없고 거기는 억압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이라는 것은요. 아날로그는 그에 비해서 여전히 많은 차별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 불편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아날로그 현실에서 굉장히 그런 불편하고 억압받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꼰대 같은 소리들 기성세대는 듣고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아날로그 세상에서 희망은 없지만은 디지털 세상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유는 느낀단 말이에요. 자유는 훨씬 더. 거기선 그러니까 네 나이 몇 살이냐 이런 따지는 사람도 없고 너 뭐 게이냐 뭐냐 이거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중세에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해갔는데 이동했던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면 도시가 일자리라든가 돈 벌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로 간 건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요.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돈 버는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세기 때 예.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시총에서 1위 기업이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뭐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에는 기업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오히려 20년 동안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에서 하는 애플 같은 기업들은 수배, 수십 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기업 가치가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돈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도 글로 가고 있고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고 돈도 글로 가고 있고 예. 하는 이런 현상은 그때랑 예. 비슷하다 이거죠. 예.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자유가. 제가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은 21세기형 자치도시이다. 자치 세상이다. 이런 예. 얘기를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속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도시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예. 중세 시대 때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가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적인 삶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농촌에서 살던 삶의 형태하고 다른 삶의 그러니까 방식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도시 문화를 만든 거죠. 예. 도시의 문화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방식은 공장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기계하고 결합돼 가지고 생산에 자기가 생산 활동에 기여를 하면 이런 거였었잖아요. 농촌에서는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 경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입장이었다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 다르고 도시에서 삶의 형태가 도시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는 예.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 경제 시스템이 도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뭐였냐면 자유라는 공기가 숨쉬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근대 도시 문명, 근대 문명의 핵심이 뭡니까요? 정치적인 자유주의와 경제적인 자유주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질서가 예.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거라 이거죠. 예. 반영이 된 거고. 예. 그럼 도시에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교육하고 예. 농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속에서 예.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게 다르다면은 예. 디지털이라는 곳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예. 그 차이가 저는 있잖아요. 그 차이가 먼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요. 디지털에서 훨씬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수익이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이건 못 막습니다. 어떤 권력도 못 막아요. 이거는요. 예. 예? 돈이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거냐. 그런 점에서 그건 분명해요. 둘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럼 그 돈을 만드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90년대에 기술혁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혁명, IT 혁명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은 그 당시에 등장했던 하나의 그 이 사업 모델로 닷컴 사업 모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닷컴. 예. 예? 근데 오늘날은 별로 안 쓰잖아요. 그 용어요. 그렇죠? 별로 잘 안 쓰죠. 예. 뭐 근데 워낙 흔하니까 안 쓰는 거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요즘은 뭘로 말하냐면 플랫폼이라 요거로 많이 바뀌었죠. 닷컴에서 플랫폼으로. 닷컴하고 플랫폼 차이를요. 예. 아마 그러니까는 깊이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닷컴을 상징하는 기업이 야후입니다. 네. 예. 야후요. 예. 근데 야후 지금 그때 그랬죠. 몰락해 버렸잖아요. 예. 몰락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업들은 플랫폼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닷컴하고 플랫폼의 차이가 뭔가? 이게 이제 어. 그러면 닷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등장한 하나의 새로운 방식의 돈벌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디지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닷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해왔잖아요. 돈벌이를 해왔잖아요. 예. 예. 이거를 사실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뿐이었던 거예요. 닷컴은요. 예. 네?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엔 우리가 중세도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가지고요. 도시의 삶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 그랬냐면요. 우리가 선대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푸팅아웃 시스템이라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요. 이 서울 주변에서는 주부들이
주부들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구슬 깨기 같은 거 부업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눈알 붙이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 예. 그 이제 물품들 이렇게 저기 공급해주고 예. 노동력을 이제 이용을 해서 아. 주부들의 값싼 노동력을 예, 이용을 예. 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예. 이제 납품하게 되면은 그 수급이 예. 얼마 받고 있는 이런 어.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전통적인 농촌 사회 때는 집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옷도 해 입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근데 도시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기계가 이제 방적기나 방직기가 발명되고 난다면은 공장에서 했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서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선대제라는 것이 아직 기계가 없다 보니까는 사람 노동력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대신 뭐냐면 그 물자를 공급해주고 해고해가지고 예, 그걸 예. 조립하면은 그다음에 수거해가고 예. 이런 방식으로 그 중간 과정이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럼 아까 얘기했던 닷컴도 그런 중간 과정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플랫폼하고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예. 플랫폼이라는 것은 디지털 상에 도시라는 곳은 도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생활 방식, 경제활동 방식이라든가 예. 모든 것들이 농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은요. 예, 예. 예. 그러면 디지털 상에서도 그러니까는 디지털 특성이 맞는 그러한 그러니까 경제 방식이 그러니까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디지털 상의 하나에 그러니까 아까 도시에 모여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듯이 디지털에서 그러니까는 생산도 할 수 있고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생활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유의 소위- 생태계를. 그렇죠.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라고 번역을 그렇죠. 합니다. 예. 디지털 생태계요. 예. 근데 닷컴은 생태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원오브댐으로 그냥 각자 다. 이거 그 이제 그러니까 사업 모델들이- 오프라인에 했던 것을 단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 옮겨가지고 우리 예.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옷가게 하던 것을 온라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옷가게 하는 거나 이 정도인 것던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특히 뭐냐면 애플을 보게 되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의 아주 전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 건데 애플이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아이팟입니다. 예. 아이팟을 가만히 아이팟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팟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뭐겠냐면 우리가 MP3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 아이리버라고 우리가 많이 초창한 게 저도 그걸 썼었는데 그렇죠. 아이리버 나왔을 때 아이리버 MP3라는 게 뭐예요? 노트북에다가 저 음원 다운 받아 가지고 다시 옮겨 가지고 예. 그 재생시켜서 듣는 이 기기잖아요. 그렇죠. MP3라는 것이요. 예, 예. 근데 아이팟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그 노트북에서 다운받을 필요 없이 거기에 뭐냐면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음원을 개발하는 창작자들, 예. 창작자들한테 너 여기 와서 음원 네가 창작한 거 팔아먹어라. 그리고 반반씩 나누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아이팟을 쓰게 되면은 예.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 예. 그 구독료를 내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 음원이라는 것을 애플이 개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음악 창작자들의 저를 이용을 연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아이팟에서 그걸 소비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판만 깔아준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팟은 그러니까 아이리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잖아요. 예. 내가 일일이 그러니까 다운받을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리버가 아이팟 나오면서 죽어버려요. 예. 아이팟이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는 그 제품 자체도 원료값은 비싸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그래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었게 예. 됐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음원까지도 그러니까는 7대3으로 나눠 먹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똑같은 방식을 한 게 아이폰이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자, 애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원을 팔아먹고 예. 음원의 일부 수입을 30% 자기가 먹고 예. 음원 개발자들한테 창작자한테는 70% 주고 해가지고 그거 챙겼잖아요. 일부를요. 예.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예. 앱 개발 소위 말해서 이 소프트웨어 예. 개발자들한테도 마찬가지 7대3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3을 지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앱이라든가 예. 디지털 이 콘텐츠인 이 음원 같은 것을 이거는 근데 애플 기업이 생산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애플은 판만 깔아준 거지. 근데 전통적인 기업은요. 예. 자기 기업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달라졌네요. 소니가요. 예. 소니가 최근에 뭘 기치를 내세우고 있냐면요. 소니가 다시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 모두가 지금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뭐냐면 타겟 삼는 게 미래차입니다. 미래차인데 소니가 지금 내세우는 기치가 뭐냐면요. 자기들도 전기차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예. 소니가 내세운 건 뭐냐면은 거실을
거실을 그러니까는 차에도 옮겨놓겠다. 거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소니 하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요? 막 그냥 텔레비전 생산부터 해가지고 오디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임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막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안에서 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예.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그 자동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예? 우리 스마트폰처럼 앱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면은 공급돼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콘텐츠라든가 예.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생각하면 비슷한 거예요. 예. 근데 소니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실을 움직이는 거실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기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거실에서 누렸던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네. 거실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럭셔리하게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했던 것을 자동차에서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이제 자기들이 지금 집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는 흔들리는 곳이니까 움직이는 곳이니까 이게 멀미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집에 거실에서는 이게 고정된 데서 보니까 그래서 멀미 나지. 얘네들이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요. 그 멀미 안 나게 하는 이 움직이는 진동을 안 느끼게 하는 기술 개발 예.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니는 뭐냐면 자기들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미 진출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만약에 이제 영화를 만약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니까요. 소니카에서 예. 그러면 그건 이제 소니가 공급한 걸 게 아닙니까?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요. 예.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면은 애플은 그 안에서 보는 영화들을 자기들이 만들겠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애플 TV.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앱스토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팟처럼 그걸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걸 연결시킬 게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소니는 뭐냐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디지털 재화들을 그것이 음원이 됐던 영화가 됐든 뭐든 간에 이것을 자기들이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거는 아닌데.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미국 애들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일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할 때요. 삼성이 앱을 직원들 고용을 해가지고 해결하려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것이 예. 전통적인 지난 수백 년 동안의 기업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공급하는 상품을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이 만드는 거였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아주 고정관념을 굳어져 있는 겁니다. 뭐 그래야만이 100이라는 걸 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30 나눠주지 않고. 그렇죠. 이건 당연히 기업이라는 조직이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그러니까는 공급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거를 상품을 자기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동력을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는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저거는요. 근데 애플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애플은 자기들이 돈 버는 주요한 저거를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활용을 했잖아요. 연결을 해가지고요.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진짜 왕서방이네. 전통적인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 가치 창출하고 달라진 거죠. 왜 달라졌냐면은 디지털 음원들, 소위 디지털 재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되게 사람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창작적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결국 사람의 머리에 사는 거고 사람은 어디에 많냐?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다 이거예요. 바깥에. 그렇죠. 기업은 기값 때부터 수십만 명 고용하고 있는 거고 기업 바깥에는 70억 명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머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업 안에 있는 자기들 직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봤자 이게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바깥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 돈벌이 방식이 가치 창출 방식이 산업사회 때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돈벌이 방식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품하고 디지털의 저거를 연결을 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연결을 했고 생산자 소비자 다 연결을 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도 하는 거고 그렇죠. 소비하는 사람이 생산도 하는 거고 구분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다 어쨌든 디지털의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방식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익을 그 연결하려면 뭐냐면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지 혼자 먹겠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근데 지 혼자 샀으니까 지가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기업의 원래.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지만이
거기가 그러니까 연결이 될 게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협력이 되는 거잖아요. 예. 협력이. 예. 소위 말해서 가치의 공동 창조라고 그래요. co-cre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변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경쟁의 원리가 작동을 했다면은 여기 협력의 원리가 더 작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하고 과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오프라인하고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해서 세상도 훨씬 더 자유롭고 억압도 없는 곳이 차별도 없는 곳일뿐만 아니라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다 돈을 만드는 돈벌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한다면은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농촌 문명하고 도시 문명의 차이하고 이게 뭐가 그러니까 다른 거냐 이거예요. 이제 질문해도 되는 거야? 너무 틈이 없어요. 저 지금 아마 청취자들 오늘은 없는 줄 아실 거예요. 결론은 너무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그 기반이 디지털 세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근본 이 한 그래서 문명의 변화가 정확하게 30분 동안 하셨거든요. 저 30분 동안 자 이제 거예요, 갈게요. 예. 저 가수면 상태였습니다. 가수면 상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하나인데 그 하나를 마음껏 한번 풀어놔보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말 그대로 교수님이시니까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플랫폼 다음의 모델이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이 아이들이 미래가 될 텐데 그렇죠. 이 아이들의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당연하죠.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자 이제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다면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그런 용어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다는 얘기는 지향 방향을 안다는 얘기야. 메타버스라는 게 뭡니까? 메타라는 것은 형이상학이라든가 이게 소위 말해서 가상 세계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라는 건 유니버스의 약자로 우리가 쓴 거잖아요. 이거 합성어잖아요. 버스 아닙니다, 그거. 유니버스 할 때 이 버스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뭐냐면은 가상 공간에다가 우주를 다 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러니까 작은 우주라는 이런 표현을 동양에서 많이들 하고 그러잖아요. 우주에다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문명 세계는 하나의 작은 우주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거기 담겠다는 게 메타버스의 지향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분양까지도 하고 그러던 거 아닙니까요? 일부에서 벌써. 돈을 그래서 엄청나게 벌어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이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이팟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폰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 가지고 자꾸만 이걸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혀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한때는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작년에 한창 올라갈 때는 3조 달러가 넘어갔었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면요. 영국 경제보다 경제 규모가 큰 겁니다. 예? 그러면 웬만한 나라,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세계 5위가 영국인데 5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조 8천억 달러뿐이 안 돼요. 지난해 기준으로요. 그럼 1조 8천억 달러도 고유 통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규모가. 예? 고유 통화가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러니까 3조 달러 갖는 이 기업이 자기네 통화 갖는 게 뭐가 문제 있어요? 애플머니 있어야 되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코인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디지털 코인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쓰겠다고 할 때가 못 막는 거예요. 지금은 막 갈등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쪽으로 가상 세계로 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근데 옮기는데 과거 거는 다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그걸 끌어안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농촌 문명에서 도시 문명으로 갈 때 농촌에서 생산한 것들 면화라든가 그다음에 이 양모의 털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활용을 했잖아요. 도시에서요. 단지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지.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직기로 했을 뿐이고 과거에 농촌에서 손으로 다 했던 것뿐이고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해 가는데 진화해 가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곳이야. 미국이 가장 조금 지금 먼저 앞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 이거예요. 완성된 형태가. 조금은 아니고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앞서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앞서갈 때는 누가 이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그릴 것이냐. 큰 그림을 누가 그릴 것이냐. 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해서 하나 이제 구체적인 산업을 가지고 예를 들게요. 반도체 산업을 딱 보게 되면은 어느 산업이든 간에
어느 사람이나 모든 제품은요. 그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설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하는 게 바로 팹리스들이 하는 거죠. 예. 애플, 퀄컴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미국에 내놓으라는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냐면 그걸 가지고 설계한 것을 위탁 생산해 주는 게 대만의 TSMC 같은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 같은 이런 이걸 위탁 생산해 주는 것이죠. 그 설계도를 사다가 그걸 그대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거기 기억 저장 용량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나면 사후 서비스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품 포장도 하고 조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죠. 크게 이 세 가지 과정은 어느 제품에 다 있는 거예요. 제품 다 있는 건데 선진 국가는 뭐냐면요. 새로운 제품을 제일 처음 개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지구상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동 전화기 쓰다가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상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제품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애플이 먼저 상상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던 걸 상상을 하니까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는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면서요.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면서 그 센서가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할 때 저는 금세 발견하겠다 저는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게 시간 걸릴 거라고 상당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번에 우리 독자 기술을 다 따르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켓의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술로 다 했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전체 속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부분은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고 저 부분은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고 있으면은 우리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부분이면은 이걸 전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 물어봐야지. 예, 그렇죠. 물어보고 미국에 그래서 그러면 해결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요. 그럼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왜 선진국입니까요? 산업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잖아요. 산업 문명을 제일 먼저 만든 게 서구 사회잖아요. 서구 사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선박이 됐던 뭐가 됐던 자동차가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는 없던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없던 걸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 디자인하는 능력부터 해가지고 생산하는 능력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멋진 숲을 만드는데 멋진 숲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그 속에 멋진 숲이 되려면은 나무들이 거기에 건강하게 생장도 해야 되고 숲이 이게 역동적이게 될 수 있게 이 전체를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되는 거, 숲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 생태계로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 03학번입니다. 03학번이 2004년생들이에요. 19살 때 우리가 대학에 만 19살 때 대학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미 대학생들 20대들은 지금 뭐냐면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겪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 얘네들은 인터넷 없는 게 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모바일에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뭐 있었던 이런 애들인 거죠.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이제 익숙한 애들이 2010년경부터 이게 상용화됐기 때문에 익숙한 애들이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았던 저처럼 그러니까 1900년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좀 살고 이제 그만 이제 생을 종식하겠지만은 얘네들은 21세기 100년을 살아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년을.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럼 아까 봐보세요. 지금 디지털 생태계는 숲을 봐야 되죠. 디지털 생태계는 지금 뭐냐면은 아무도 지금 완전히 완성한 곳이 아니야. 하얀 도화지 같은 곳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필요한 산업을 만드느냐는 것은 다 열려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애플 봐보세요. 애플이 어떤 짓을 했는가? 애플이 보게 되면은 애플은 MP3를 보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애플 아닙니다. 그래요? NTT예요. 일본의 유명한 통신회사 있잖아요. NTT라고. NTT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냐면 NTT는 이동 전화기에다가 인터넷을 그러니까 장착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잖아요. 근데 애플은 뭐냐면 거기다가 앱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장착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NTT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만 그러니까 일본에는 기술은 있으니까 인터넷만 그러니까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동 전화기에다가. 세계 최초는 NTT였었습니다. 근데 NTT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에서 별로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디지털을 몰랐던 거야. 디지털 생태계를요. 예. 그러면 애플은 뭐냐면은 애플은 뭐였습니까? 생태계를 설계한 거잖아요. 과거에는 뭐냐면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패드를 만들려면은 패드가 어떤 제품에 되는 것을 이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하겠지만은 지금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생태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은 뭐냐면 애플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쓰던 제품들도 갖다가 쓰기도 하면서 연결하면서 그 속에서 거기서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디지털 재화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를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는 디지털 재화는 그러니까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려면 어떤 그러니까 이 소재나 부품들이 필요하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다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술들이 예. 그거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봤을 때 누가 갑입니까? 애플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거기다가 부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급해 주는데 예. 공급하는데 애플이 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은 그 제품을 하드웨어적인 걸 생산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도 그 생태계에서 갑질하고 갑이잖아요. 갑. 예. 예. 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왜 갑을 하느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반도체에서도 팹리스 제품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 많이 벌어요. 예. 돈 많이 버는 데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조업 시대 때는 그런 것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때문에는 플랫폼 시대에서는 플랫폼 생태계를 설계하는 거 이게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이걸 하려면은 숲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지금 대만의 TSMC가 돈을 최근에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예. 파운드리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삼성전자가 똑같은 실수를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만의 TSMC가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운드리는 설계해 준 것을 설계 도면대로 위탁 생산하는 곳이에요.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 이게 하게 되면 누가 갑입니까? 설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만의 TSMC는 을이 아닙니다. 예. 을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대만의 팹리스 회사를 육성한 거야. 대만의 팹리스 회사 유명한 회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고객을 자기들은 그러니까 설계를 이걸 따와야 되는데 이 고객을 미국 기업들한테만 의존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을 하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SMC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건 안 주면 이쪽 거서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상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하게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TSMC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예. 높아요. 근데 삼성은 우리나라는 팹리스가 좀 생기다가 파운드리 회사가 없다 보니까 TSMC 같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팔아먹을 데가 없어. 이거 생산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죽었어 오히려 지난 예. 10년 동안에요. 예. 근데 삼성이 지금 뭐냐면 TSMC를 지금 추격하겠다고 예. 파운드리 진출하겠다는데 한국의 팹리스를 삼성전자가 육성을 안 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애플, 퀄컴, 엔비디아 예. 이런 회사들한테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제대로 성장 못하죠. TSMC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생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 생태계를요. 예. 선진국이 되려면은 최고 기업이 되려면요. 예. 그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갈 건데 예.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부가가치에서 상위에 있는 건 뭐냐? 플랫폼 모델을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이걸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를 이해하는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인 거죠. 그게 교육으로 됩니까? 되죠. 어떤 교육이? 우리는 그 동안에 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뭐냐면은 반도체 지금 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대학의 존재 이유가 예. 이런 산업 인력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걸 비유하자면 뭐냐면요. 중세 이제 그러니까 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면서 예. 초창기에 어떤 공장이 많이 세워졌습니까요? 방직기 공장이 막 세워졌을 게 아닙니까? 초창기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적기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 예. 방적기 노동자 빨리 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도시 문명, 산업 문명이 방적기 노동력 키우는 거가 목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교육이 집중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네. 우리는 뭐냐면은 전체 산업에서
제가 이제 80년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스쿨 계통인데 예. 그 당시 유학 가면 다들 뭘 했냐면요. 파이낸스를 다 전공을 했어요. 파이낸스가 그 당시 막 이제 미국이 금융을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면서 금융이 막 이제 꼽히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예. 금융에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전부 다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반도체가 지금 막 수요가 높다면 다 반도체 하라 이런 식인 거야. 예. 근데 그 사회가 그 반도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특정 부문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는 이 생태계에 대한 것은 예.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예. 우리나라 교육은요. 예.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는 뭐냐면 선진국이 만들어진 수요인 거야. 수요. 그 어떤 일정 부분만을 그러니까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일정 부분만을. 그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같이 그러니까 막 했다가 꺼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키우게 되면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갖추게 되죠. 못 갖추게 되는 거죠. 예. 특정 부분만 가니까. 그러니까 나무만 바라봐 가지고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나무만 바라봐 가지고는 숲을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숲을 바라보는 교육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숲을 바라본다는 네.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요? 그냥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그러니까는 똑같은 지식을 다 그러니까는 누가 빨리 습득하냐, 누가 빨리 많은 양을 습득하냐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주입식 아이들한테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태계는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은 뭘 가지고 다양한 생명체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자연 생태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는 그 다양성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설계 속에서 각 이제 그러니까 부문들을 그러니까는 그 부문들의 설사 그러니까 나무들의 자기가 특화를 하려 하더라도 숲을 알고 나무를 그러니까 자기가 잘 거기서 기르겠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숲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무를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나무만 그러니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지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애플 같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 이런 열등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요. 그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한 부분 선진국이 이렇게 전체를 만들었으면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그러니까 담당을 해왔었고 그게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막 추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그러니까 누가 더 그러니까는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을 만드느냐 이걸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세상을 누가 더 먼저 빨리 만드느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애플이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미래차를 만드는 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다는 거 봐보세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왜 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이걸 못 그리고 왜 플랫폼 사업 모델은 왜 이렇게 꿈을 못 꾸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아날로그 시대 제조업과 디지털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그 산업 모델이 다른 게 아날로그 시대 때는 서로 내가 잘 만들어야 돼 경쟁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플랫폼에서 여기서 다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네가 생산도 하고 소비자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돼 합동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교육이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갖다 눌러야만이 내가 올랐을 수 있어. 경쟁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다른 애들하고 많은 애들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냥 따당하는 애야.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협력이라는 건 뭡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과는 협력할 필요가 없어요.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뭐에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가 주고받는 게 없는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차이가. 근데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틀려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다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들어올 때쯤이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 컬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죠. 없고 다 똑같아. 모든 애들 똑같아.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똑같아.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차이가 없으니까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란 건 뭐야? 아이디어란 건 차이가 있어야지 아이디어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획일주의잖아요. 다른 것을 굉장히 우리는 그러니까 용납을 못 하고 예? 다른 것을 오히려 그러니까 막 차별하고 앉아 있고 이런 게 그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화 시대 때 산업화 시대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가려다 보니까 국가가 교육 내용도 정하고 정부가 그리고 이것을 딱 밑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이때는 몇 살까지는 이런 거 가르쳐. 몇 살까지는 이거 가르쳐.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그러니까 산업화 인력을 양성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노칼라 인재형들을 막 끄집어내 한 거잖아요.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애들이 나갔는데도 그냥 다 취업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조업의 종사자가 16%뿐이 안 되는 이런 시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이들도 그쪽에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위 말해서 애플을 상상해보라 이거예요. 애플에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은 대학 입시 위주의 전혀 바뀔 기미가 없는 대한민국의 이런 교육 환경에서 교수님 같이 숲을 보면서 창의력을 키워주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맞아요. 지금 5, 6살도 사교육 시장에 다 뛰어드는 반에 대학 그게 너무 해결이 안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강연을 하면은 부모들이 교수님 얘기 다 공감하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자, 건지. 이게 지금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려갔어. 그럼 도시는 아직까지 뭐가 체계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유럽인들은 서양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도 만들고 뭐 교육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고 그래서 중세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치아 같은 데서 우리가 근대 최초의 대학이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 도시거든요. 귀족의 간섭이 없는 도시였었거든. 베네치아라는 데가요. 이탈리아에. 거기서 뭐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그러니까는 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저거를 그러니까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정치인들이라든가 소위 그러니까는 배운 사람들의 엘리트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생깁니까? 교육도 안 바꾸는데 어떻게 생기냐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근데 21세기 시대 부적응자로 계속해서 키워내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슬픈 거죠.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다 디지털로 이주를 했어. 디지털로 이주했는데 디지털로 이주해 가보니까 뭐냐? 인공지능한테 지휘를 받는 영혼 없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앱을 들여다보면서 앱이 주는 일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앉았잖아요. 그 앱 누가 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다 해요. 인공지능의 지휘를 받는 그래서 영혼 없는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끄집어낸 이유가 지금 인공지능보다 그러니까 99%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러니까는 못한 사람들이 더 못한다는 이런 이게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요. 예? 네, 제가 한번 좀 의견을 말하면은 아까 윤혜 씨 말대로 그 일리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다가 이거 꽤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생각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말대로 세상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돈벌이가 버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육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이 윤혜 씨 같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우리 애는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야 돼. 이 방식이 그거 안 바뀌거든요. 지금 현실을 세상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봐보세요. 현실을 보면요,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 변화하는 게 미국은 기업들이 대학을 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대졸자들을 더 이상 이제 요구하지 않아요. 대졸 학력을요.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걸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게 안 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전통적으로 소위 말해서 괜찮은 일자리 그게 바로 뭡니까? 변호사, 판검사, 의사. 소위 그러니까 소위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니 폐쇄적이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반응구멍은 거기 잠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애들도 그럼 바늘구멍을 없애는 걸로 그냥 아니 근데 마무리하시고.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스펙 쌓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